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유명한 영화평론가 오동치는 영화평론가싸. 빨리 끝냈죠 오늘. 네. 오늘 스타카토가. 예, 네. 오늘 스타카토예요. 네. 왜냐하면 지도자는 결단이 임박해서. 아 그렇군요. 오동치는 영화평론가싸. 오늘 두 번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집사람이 절대 그거 하지 말래. 한두 번 들었는데 설거지하다 자꾸 오동지. 세 번이네. 네. 주위에서 많이 부르죠. 중독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분도 저랑 통화할 때 받자마자 그 가락으로 재밌거든요. 요새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삶은 안 복잡해요. 심플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단선이에요. 한 다스 정도의 12가지 복잡한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한 다스로는 많이 확산됐나요? 그렇죠. 이번에 또 그렇죠. 네. 미국 감독까지도 여기 가서 했잖아요. 네. 누구요? 한다스 솔저스. 곧 개봉하잖아요. 트웨브 솔저스. 예, 한다스 솔저스. 그걸 또 예견하고 그러면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니까 다 쓰고 구속된다. 예? 트웨브 솔저스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먼저 하시네. 네. 재밌는 영화예요. 그게 9.11 이후에 9.11 테러 이후에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치는 그 영화 아니에요? 조금 미국의 애국법, 미국의 패트리어티즘을 좀 미국법 영화. 그렇죠. 네, 그런 쪽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미국도 알게 모르게 그 미국의 국무성이나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이비실 같은. 그렇죠. 그 자세한 내용들도 그렇고. 미국 애국지를 강조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리고요 원래 이제 미국은 그쪽 출신들이 나와서 시나리오 닥터들이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한 편의 시나리오에 뭐 한 다스 그 닥터들이 붙어서 이게 이 전문 분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구나. 군사 첩보 이쪽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첩보 조직이나 군사 조직이나 또는 군사 전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개연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다 닥터가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도 좀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영화는 좀 감독에 의한 좀 작가적 시선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업 영화들은 큰 영화들은 닥터라는 별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 제일 보고 싶은 영화가 뭔지 아세요? 요즘? 뭐죠? 다스 솔저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물고 들어야 돼요. 12명의 솔저스. 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팬카페 이름도 미건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미건스 정보공주와 미래 권력들을 영어로 하면 정보공주와 미래 권력스 복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스 솔저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도대체? 요건 이제 좀 약간 좀 정색을 하고 얘기해야 될 영화여서 공동정범이 이제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 원래는 지난해부터 계속 개봉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들어진 것은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공동정범은 벌써 9년 됐는데 2009년에 벌어졌던 서울 용산 참사 사건. 오늘이 9주기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9주기에 맞춰서 개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두 개의 문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었고요. 있었죠. 그 후속 그것을 만들었던 김일란 감독이 그때도 공동 감독이었습니다만 이번엔 이혁상이라는 다른 감독과 공동으로 해서 사실은 5년 동안 그 팔로우를 한 거죠. 오랜 기간 작업을 한 거고요. 2009년에 사건의 진상보다는 그 사건의 진상은 두 개의 문에서 많이 그 파고 들어갔었고요. 2018년 현재 9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됐었던 그 당시에 관계자들 그리고 또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용산에 살았었어요. 아하. 2009년에 그 참사의 과정들을 비교적 가깝게 목격을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가장 상식적으로 그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5명이 죽고 경찰도 1명 죽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도 개발이 안 됐어요. 아, 그 지역이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 이후에 2년 후에 그것도 철거도 2년 후에 됐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법리 공방을 벌여야 되니까 그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빈 땅이죠. 네. 그러니까 거길 지나치는 사람들 용산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저럴 거를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그렇죠. 그것도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협의하고 수기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비교적 갑작스럽게 진압이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번듯한 건물이라도 들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의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현재 상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근데 지금 뉴타운 정책 밀어붙이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쪽 용산 그 구역을 국제 무슨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비교적 그랜드 플랜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MB 정권 시절이죠. 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었죠. 이분들이 문제는 이제 그 제목이 공동정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동정범은 공범 쉽게 말씀드리면 공범으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범과 공범 이제 공동정범을 줄이면 공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건이 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피의자로서 관계가 되어지면 거기에 주범과 종범으로 나뉘어져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이 용산 그 사건 용산 참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 공동정범 공범으로 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철거 당시에 점거 농성을 벌였던 관계자들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뭐랄까요 계획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초래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진상 조사 과정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진상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 공방으로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만 그쳤으면 좋았는데 내부에서도 그렇다면 누가 더 잘못이 있는 것인가 누가 더 원인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추적하고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국가 권력의 그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것이 영원한 흔적으로 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공동 정범이라고 이들을 묶어냄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국가나 사회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회피하고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결국 국가의 책임질 것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을 공동 정범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몰아넣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스스로 깜짝 놀란 게요. 이 영화를 제가 작년에 나와서 1차적으로 한번 보고요. 시사회를 보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영화제 이런저런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이나 영화 매니아들은 좀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고요. 시간이 빨리 지났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벌써 8년 9년이 지난 일이구나 이런 거고요. 8년 9년 곧 10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일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성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도 자꾸 지워지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보시면 공동정범을 보시면 맨 첫 장면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그때 참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자료 화면을. 그래서 네. 이거는 단순하게 철거의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빚어진 어떤 폭력 사태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기록된 자료 화면을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이거는 사실은 다른 전쟁에서도 버리지 않을 그런 어떤 아주 극악한 폭력들이 동원된 그런 전쟁이 사실 국가와 당시 어떤 경찰 권력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생각을 거기서 빚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가전을 벌인 거고 당시 철거민들을 1960년 말 70년 초반에 네. 일본 이른바 이제 일본에선 그 진압한 사람들은 도시 게릴라라고 평하는 적군파 네네. 일본 동경대학에 네. 그분들처럼 묘사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런 강한 네. 합리적이고도 명쾌한 제가 잠깐만 묘사해 드리면 그 건물 위에 망루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철거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용산 그 철거 대책 관계자들도 있고 예. 또는 뭐 예컨대 전국 철거민 연합회 관계자들도 있단 말이죠. 전철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옥상에 망루를 짓죠. 그런데 그 망루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찰이 컨테이너를 동원하는 거고요. 예. 컨테이너를 그 위까지 올리는 거죠. 그 컨테이너 안에는 경찰들이 진압 경찰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그 물대포를 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대포를 쏘는 와중에 또 그 최루탄을 분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화염병으로 또 서로 이렇게 이런 대척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그 화재 때문에 그 5분의 아까운 그런 생명이 잃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죽게 됐는데 예. 그 원인을 지금 아무도 사실은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뭐 경찰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 사태가 어떤 일로 어떤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가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뭐랄까요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항쟁 때 발포 명령을 내렸던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누가 발포는 했느냐. 이루어졌대 누가 지시한 건 없다. 법정 기록은 현재로는 그 화염병이 이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기록 화면을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면 그 전쟁과 전투의 과정을 보면 그 아주 극악한 폭력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 과정을 보면 어느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 폭력과 국가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거기에 그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는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어쨌든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분들이 다 복권이 되고 사면이 됐죠. 그래서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다 잃었잖아요. 물론 그 목숨을 잃은 경찰도 억울하지만 이런 상황이 없었고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조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를 밀어붙이고 싶어 했던 그렇죠. 이 권력의 야만성 공권력의 이 잔혹성 이것이 빚어진 거기 때문에 본인은 알 거예요. 누가 이것의 원인이 됐는지. 그분에게는 제가 봉침 맞잖아요. 벌. 제가 그분에게는 벌을 보내드리겠어요. 1000벌. 저는 봉침 놔 주신다 그래서 그거 좋은 건데 이런 생각했다가 벌을 주시겠습니다. 1000벌. 봉침 1000개 정도는 벌에 해당하죠. 네. 진짜 조그만 그 통에다가 벌 1000마리 풀어놓고 사람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것도 폭력이죠. 그렇죠. 폭력이죠.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리고 터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터에서 쫓겨난 철거민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요.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진상규명과
네.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것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적폐청산이 그럼요.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책 보복이나 뭐 또는 그 사회적 피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정리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컨대 친일 임명사전 같은 거 만들 때요. 임명사전을 만든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거기에 수록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정치적 사회적 위해를 가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동정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산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사태 규명 이런 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전의 총책임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20대 2016년에 총선에 출마해서 금배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 전에 김석기. 네. 그 전에 공기관의 장도 했었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용산 참사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승진을 한 케이스로 보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요. 우디 앨런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원더 휠이라고요. 원더 휠. 네. 이게 뭐라 그러죠? 야행 관람차?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큰 원형을 그린 그리고 그 안에 타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야행 관람차라고 하죠. 네네. 근데 야행 관람차라고 네, 보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그 관람차가 그 가운데 이름이 원더 휠입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 우디 앨런 영화니까 코미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코믹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토리텔링 과정이 굉장히 경쾌하게 이어지는 것이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영화도 가볍게 시작합니다만 우디 앨런 감독이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정색하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노장 감독이잖아요. 지금 80대 감독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또 리들리 스콧과 함께 아직도 그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연출하는 그런 감독인데 뭐랄까요? 그 우디 앨런 감독은 지식인형 좀 히스테리와 수다가 좀 그 영화 속에 많이 개입되는 그런 작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감독이죠. 1950년대에 코니 아일랜드에서 일하는 살아가는 한 가족의 고단하고 비루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프다고 하는데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웃기면서 슬픈 영화. 네. 우프다. 네. 아들을 하나 둔 여성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코니 아일랜드는 그 해변이 가깝고요. 또 해변에서 해변 경비를 서는 그 구조 요원으로 살아가는 한 젊은이와 또 혼외 정사를 갖게 되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 현재 남편의 딸과 또 사랑에 빠지는 이런 얘기죠. 겉모양은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한국식 좀 막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데 사귀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젊은 남자가 내 남편의 딸과 연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촌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헷갈립니다만. 진짜 헷갈려요. 네. 굳이 따지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러한 좀 바람잘 날 없는 가족과 그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의 얘기인데 특히 이 딸이 예전에는 마피아 중간 두목급 정도 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피아가 또 이 여자를 쫓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쫓고 있어요? 네, 그렇죠. 딸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의 또 그런 범죄 누아르하고 이 가족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네, 우디 앨런의 수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 케이트 윈슬렛이 맡고 있는 이 중년 여성이 히스테리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긴 힘들죠. 그런데 젊은 연인은 생겼는데 이 젊은 연인은 또
현재 남편의 딸을 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히스테리와 이런저런 그 말썽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50년대 코니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그렇죠. 네. 그리고 전후 미국이 자본주의의 어떤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들 그 진입로로 들어서는 그런 길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디 앨런이 봤을 때 지금의 미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른바 그 뭐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과거 시대 50년대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그 노이로제와 히스테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신경증후군, 신경병적 증후군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신적 분열과 그 신경병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잘 살고 뭐 댄디하고 뭐 이렇게 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디 앨런은 이번 원더 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것에 반대 어떤 이면 그 속 깊은 내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이른바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라. 80대 노인 감독이 충고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이야기요.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끝으로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수록곡이죠.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요일 2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 어제 그제 토론한 것 때문에 좀 분노했다라고 하는 게 풍문으로 들었소. 아니 분노한 게 아니라 약간 어이가 없었죠. 실소. 정재승 박사와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한 가슴 아파 토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약간 실소. 그리고 정말 정재승 박사가 너무 고생을 해서 제가 상암동 달려가서 진짜 어깨 타독타독하면서 저는 다음 주 맥주를 한 잔 사주고 싶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하는 한 프로에서 또 이걸 레전드로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설명 중에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아, 저한테 과외받은 대로 하셨어요? 그 강양구 기자한테 과외받았다 그랬죠 제가. 네네. 그러면 뭐 벌써 이제 그제인데 그제 저녁에 이제 제가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예고된 대로 이제 JTBC에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토론을 끝까지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한테 애정이 있는 팬 입장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유시민 전 장관이 저랑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나 20년 후에 당연히 유시민 전 장관이 아직도 세상에 계시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에 대한 발언들이 아마 짤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그때는 반드시 내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정말 크게 판단 착오를 하고 오판을 했다라고 저는 진짜로 아마 10년, 20년에 확실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화요일 날 방영될 그 프로에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위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부가세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사회가 논쟁을 하고 있다.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와 일방적으로 닫으려고 했던 나라는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 너무나 것인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의 종주국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싱가포르이 금융 중심인데 주가 조작 사기범이 일각에서 날친다고 해갖고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리면 싱가포르의 미래는 어떻게 됐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똑같은 토론회를 보고서도 또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전 장관 유시민 작가가 잘했다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식이 훨씬 더 익숙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상식에 기반을 둔 어떤 인식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로 안 가려고 그러죠. 미래로 안 가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정치쇼를 듣는 애청자분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을 둔 얘기는 편한 얘기죠. 그리고 당장 이해하기도 쉽죠. 경로 의존성. 네. 하지만은 다니던 길이 편하다. 하지만은 항상 상식을 깨려고 하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는 전형적으로 상식에 호소를 하면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상식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다수의 시청자가 보기에는 상식에 좀 더 귀가 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도 네.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소수예요. 네, 알아듣기 편하니까. 예. 알아듣기 편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이해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 토론회 때 고군분투했고 지금은 당장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분들이 했던 전망이나 얘기들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반론 방송이 되었는데 뭐 이것도 의미는 있으니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쨌든 논객이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일단은 유시민 투기 광풍의 문제를 짚은 건 의미가 있었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 가상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그 뭐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구분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저는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약속된 화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리할 수가 없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예를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방송에서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출판사 저자의 인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수들의 음원 그 수익 배분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노래방에서 내 곡이 몇 곡이나 불렸는지 혹은 내 책이 몇 권이나 팔렸는지가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는 가상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화폐가 꼭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음원 수익이 제대로 배분이 되었는지 혹은 내가 낸 책이 제대로 팔려 있고 그게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가 몇 부가 정확하게 몇 부가 정확하게 팔렸는지가 이제 블록에 기입이 되어가지고 네트워크로 차곡차곡 쌓이겠죠. 체인 형식으로. 그리고 이 블록에 가맹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그 정보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해킹이 될 수 없고. 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시민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좋은 기술이다. 오케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의 책이 몇 권이 팔렸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유시민 작가한테 인세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가 어딘가에 기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기록이 되고 그 기술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자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노동이니까 일종의. 네,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원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컴퓨팅 파워고 전기고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싼 컴퓨터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컴퓨터 장비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가고 사람의 노동력도 들어가야 그리고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컴퓨터 장비를 사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 그리고 또 그 컴퓨터 장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됩니까? 기존의 가상화폐는 뭐냐면 그걸 대주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한 5명에서 각자 블록을 하나씩 갖고 있고 네트워킹이 돼 있는데 너네들 유지되는 거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어? 그럼 나도 블록을 하나 갖고 여기 들어올게. 그럼 5명에서 안 돼. 너 블록 개발해. 어디선가 블록 하나 가져오려면 그걸 만드는 거야. 그게 채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전기 들고 노동력 많이 들어 채굴하는데 그래도 나 채굴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바로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상화폐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는 거기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면은 만약에 가상화폐를 안 준다면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굴릴 거야? 그러면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당연히.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유시민 작가보다 더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국가가 하면 되지. 그렇죠. 국가 관리 시스템이니까. 국가가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퍼블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닌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폐쇄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들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거기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자원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요. 인센티브가 가요. 그럼 그 사람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은 그걸 달러로도 바꿀 수 있고 원화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게끔 그러니까 무슨 중앙기관이나 아니면 막대한 자원을 가진 기관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무슨 자원을 쏟아붓지 않아도 그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을 둔 비트코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데 이런 궁금함 좀 있어. 이 외부에서 보는데 저 사람들 저 기술이 의미가 있어. 그 비트코인을 나도 채굴은 안 하지만 비트코인을 하나 좀 갖고 있으면 저 기술이 자꾸만 발전하니까 저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좀 뛰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의미가 있냐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살려고 하면 그것의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자원을 투여하는 일 흔히 채굴이라고 하죠. 채굴업자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하나라도 더 생길 텐데 시장에다가 그걸 내놓으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에 대해서 혁신이 생기는 거예요. 값어치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혁신이 생기는 거죠. 더 좋은 기술, 더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네,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경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어제 도박에 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은 있어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면은 더 이상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원을 투여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국가가 관여한다고 하면 우리 세금을 통해서 하는데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이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 기술 개발도 하고 나는 이 비트코인을 갖는 것이 일정한 인센티브로 나는 만족한 인센티브야. 근데 국가 관리하는 순간에 내 세금으로 들어왔는데 난 그 그리고 기술을 안 쓸 수도 있고. 국가가 관리하면 더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국가가 관리하면 국가가 애초부터 다 관리하는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왜 새로운 이걸 뭐하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그 파워만 국가가 된다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국가가 거죠. 하면 국가가 발행한 돈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좋은데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데 가상화폐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는 주장이죠. 그런데 미래의 어떤 순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어떤 혁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혁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한 쌍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바로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네. 노원구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노원구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예. 노원구에서 유통시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시도 한 발 더 나갔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그리고 노원구에서 당연히 화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노원구에서는 이제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1노원당 1원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지역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네. 굳이 돈을 발행하지 않고 네, 종이를 발행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저장이 된다든지 이 1노원 그리고 1노원은 노원구 밖에서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나름대로 폐쇄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퍼블릭한 용도로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폐쇄적인 용도로 다양한 형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현이 될 수 있고요. 폐쇄적인 용도일 때는 당연히 그 컴퓨팅 파워나 자원은 예를 들어 노원이 돌아가야 되는 건 노원구에서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퍼블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누군가가 그 자원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되면은 당연히 가상화폐는 가치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기업 운영하는 선배가 자기 지분이 한 3~4%밖에 안 되는데 주주총회를 열면서 내가 이렇게 적은 지분으로 우리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온라인 주주총회를 하면 주주가 그 온라인에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서명인데 본인이 아닌지 모르니까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주주들에게 다 뿌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서명하는 순간 본인이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폐쇄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그랬더니 이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90%가 넘어간다. 네.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은 거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IT 거품 조장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나 그 IT 버블이 뭐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식의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이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닷컴 버블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실제로 버블이 터져서 힘들어지신 분도 많았지만은 문제가 있지만 그 버블 때문에 생긴 경쟁력이라든가 인프라가 지금의 세계 최강의 IT 대국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IT 기업을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삼성의 갤럭시는 버블 위에서 탄생한 화려한 꽃이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나라의 규제랑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이미 재작년에 블록체인을 거의 합법화시켰어요. 재작년에. 그래요? 2016년에? 네. 재작년에 이미 블록체인 2016년 4월. 기억난다. 네. 재작년에 블록체인을 합법화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합법화시켰냐면은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쪽으로는 이래요. 한쪽으로는 가상화폐 거래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가상화폐를 일본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가상화폐를 만들도록 조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상화폐 거래가 원활하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데 한쪽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소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방향을 잡아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 거래소는 되게 양성화되어 있고 양지대 거래소만 살아남게 하고 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이 투명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무엇을 더 걷어들일 수 있나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세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수도 늘리고 한편으로는 또 가상화폐 거래를 슬쩍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면서 일본은 저는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는 그때 일본 경제가 완전 개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승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승기를 잡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근거한
암호화폐가 한국에서 막 뜨고 있는데 한국에서 뜨고 있는 열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자. 아하.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나 혹은 가상화폐를 다 불락시키는 방향으로 예. 진짜로 간다면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진짜 기막힌 광경을 많이 볼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독일, 프랑스에서도 지금 공동으로 규제안을 만들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니 과세도 하고 있고 또 공동으로 규제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EU에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자. 만약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랑 프랑스가 연구해가지고 규제안을 만들어서 EU에 제안을 해서 EU가 그걸 억셉트를 했는데 예. 그 규제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은 그쪽으로 나가죠. 다 그쪽으로 가겠죠. 아하. 국적이 그리고 없으니까. 그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정부는 분명히 국제 스탠더드에 맞춰야 되겠다고 규제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그 규제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세계적인 체인 커피점에서 선언을 해요. 자, 우리 이제 바코드, QR코드 없이 우리 여기에서 커피할 때 결제되는 이런 결제 수단의 보조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못 사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머릿속에서는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냥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한쪽에서는 상식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미래를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은 상식을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하지만은 상식만 얘기하다가는 절대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하게 되면 세 가지 분야. 개발, 채굴, 유통인데 우리가 너무 유통에 몰입되다 보니까 개발과 채굴 쪽엔 얘기를 못하는데 정부는 개발과 채굴은 육성하고 그다음에 유통에서 불법, 사기, 다단계, 가짜 화폐 이런 것은 속간에서 없애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회 때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를 얘기했던 분이 그 거래소 규제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불법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 저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래소가 수익이 많으니까 혹시나 있을 해킹 피해에 대해서 거래소에 얻는 수익의 20% 정도를 정부와 협의하여서 적립을 해놔라. 이런 것도 규제한 방식 아니에요? 네, 규제한 방식입니다. 그래야지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나중에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일종의 보험금으로 해서 맞습니다. 제가 보험회사면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험 상품 만들겠어요. 그리고 또 거래소가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 수익을 정부가 적절하게 환수해서 과세이죠. 네, 과세하고 환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청년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원금 같은 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버는 수익의 30% 내지 50%는 의무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해라. 네. R&D에 투자해라. 그런 게 가능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하면 나중에는 현금 영수증을 뺄 이유도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정보는 블록에 공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방송 나가면 아마 그 제 안티가 지금도 이미 있는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안티는 없으니까 제 안티 조금 있는 것도 다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 늘 의미 있지만. 하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 팬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나빴어요. 네. 제 팬 아니라 그래서. 봉도사님 팬이기도 하고요. 네. 자,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